사람 수대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수가 적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또 강의도 많이 하고 되게 하는데 괜히 또 좀 우리 또 선배님도 계실 보려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 목차는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사실은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하나의 그 품목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어떤 관련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냐면 크게 네 가지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고효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이게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원자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고환자요.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가 이어지려면 뭔가 이 고지능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보호환경.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모든 R&D나 정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이 생기는 이유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지속적인 어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산업부에서는 이 에너지 생산업 관련해가지고 8대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R&D를 해야 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에너지 안보도 있고, 뭐 기후변화 대응도 해야 되겠고, 수요 관리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새롭게 생기는 IoT 기술이나 IT 기술과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면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갈 수 있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8대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서두에 교수님이 1년에 R&D 예산이 20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19년도에 내년에 이제 R&D 정책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그 처음으로 R&D 예산이 20조가 돌파한 게 2019년 내년 처음입니다. R&D 예산을 정할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R&D 예산을 얼마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 나눠졌던 자료가 있는데요. 국가과학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먼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기초적인 안을 만들면 그것을 위해서 예산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기준을 해야 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3.7%가 인상되어진 20조가 넘는 금액으로 이제 설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R&D 과거 3년을 보면 보통 1% 정도만 증대를 해오다가 올해 이제 정부가 큰 의지를 가지고 이제 3.7% 올렸다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20조가 넘는 금액을 통해서 이제 갔다. 그리고 이제 R&D를 이제 계속 할 때 보면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R&D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기관이 이제 R&D를 따야 되거든요. 따려면 그냥 R&D 주세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 정한 기조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사업계획서 써내야지 이제 R&D를 딸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료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R&D를 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이랑 뭔가 돌아갈 수 있는 R&D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 증가되는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플랫폼으로 R&D를 해라라고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투자 시스템 혁신에 보면은 PI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플랫폼 for investment and evaluation. 그러니까 무슨 어떤 R&D를 하더라도 플랫폼 형태로 해야 돼. 예전에는 그냥 한 기술 따로 돌았는데 이게 연계되어지는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로 R&D를 개발하자.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넘어가시면요. 그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어떤 기술이 그 제품에 대한 다 따로따로 돌았는데 이제 그 기초 원천 되는 기술을 하고 우리보다 더하네. 기초 원천이 되는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기술, 그 다음에 적용할 제품 기술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를 제한하자면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R&D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에너지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했던 과제 중에 한 과제를 테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특징이 보면 뭐 그 지난주에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특징들이 보면 지속적으로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는 경우도
날씨 좋을 때 밝을 때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요.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바람이 계속 잘 불어야 이제 풍력 생산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발전한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장을 항상 해놔요. ESS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전기라는 것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 발전과 동시에 소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딘가 계속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한전이라고 보시면, 한전이 이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 계획을 잡고 항상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24시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엔가 저장을 해놔야 되고, 에너지 어디엔가 저장을 하거나 발전을 항상 이제 DC로, 그러니까 직류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C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AC하고 DC가 뭐냐,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디슨이 조리 처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종영한 드라마인데, 그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보면 이제 구한말 내용이 막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한성 전기공업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도 밝히고, 그때는 다 DC로 배전했어요. 전기를 다 DC로 배전했는데, 이 DC로 배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압을 승합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의 어떤 제자였던 테슬라라는 양반이, 선생님 DC 배전은 장점이 좋은 게 많으나 이게 전압 가변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AC 배전을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전기인데, 이 교류전기는 소위 이제 돌았어요. 트랜스포머만 있으면 전압을 굉장히 쉽게 가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모두가 안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전압 변환이라는 거 외에는 다 뭐 모든 게 다 장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DC 배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요건도 있지만, 이제 그 전력전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손쉽게 DC도 이제 변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DC 배전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시작됐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AC 배전을 할 때 손실, 거의 한 15%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DC로 쓰게 되면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압 가변이 용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C 배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가전 제품들이 보면 다 DC로 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 가전, 냉장고, 세탁기, 옛날에 쓰는 좀 저가의 세탁기나 냉장고들이 AC 부하를 쓰는데, 요즘 아주 저소음, 고효율 어떤 전자제품들 다 DC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거의 DC 제품들이 거의 뭐 80~90% 이상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배전은 여전히 AC 배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압 승합 가변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DC 배전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하고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다 AC 방식으로 사용을 쭉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차세대 어떤 에너지원들을 쓰게 되면 DC 배전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AC 전력량계가 있고 DC 전력량계가 있는데, 전력량계가 왜 필요하느냐, 전기를 사용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전기를 쓰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집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그냥 정액제로 내가 2만 원의 전기요금을 낸다고 그러면 아마 전기 엄청나게 많이 쓸 것이거든요. 근데 또 집에서 또 전기요금을 아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실제 메타를 보면 이제 전기요금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기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얼마나 배송배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AC 전력계로, 이게 또 법에 정한 규정대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교수 설명하실 때 기술 기준이라고 또 표준이 정해지면 그게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강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력량계는 법으로 강제 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들은 다 국제 표준하고 다 부합화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DC 배전이 활성화되어지면 이 DC 전력량계가 생겨야 될 텐데, 요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세계적으로는 일부 국가가 이 DC 전력량계를 법정 계량기로 활용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이제 IC 기준에서 그런 평가 방법들 기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 분과의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제적으로 나가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런 어떤 DC 배전과 관련돼서
그 미터에 대한 표준과 평가하는 방법, 장치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좀 수행했던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운영 프로세스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려면은 표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을 개발하겠다. 그 표준이 처음에는 이제 국제 기준을 따라서 개발을 하고, 그 국제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KC 인증, 강제 인증을 내기 위한 국가 형식 승인 기술 기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프로세스 안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설비가 없으면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IC 기준이 이제 막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 IC 기준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 기준에 부합화해서 KC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교수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어떤 국제 기준하고 뭔가 다르게 되면 TBT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대비해서 우리가 임의로 뭔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TBT 통보문 알려줘야 되고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없어요. 거의 다 국제 기준 똑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나 추세를 보니 스위스 메타스에 있는 기관, 스위스 메타스라는 기관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까 그 표가원 같은 기관이거든요. 국가에 보면은 가장 연구를 잘하는, 표준을 대해서 연구를 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스고요. 그러니까 표준과학연구원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메타스가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대표국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가서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확인했더니, 일단 스위스라는 기관이, 그 다음 일본 제믹이라는 기관이 기시 전략을 할 때 형식 승인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가서 어떤 설비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단 그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타스 같은 기관은 그런 이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철도가 다 묶여 있는데 이 전기를 주고받는 게 DC로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는 자기네들 나라에 지나갈 때 열차에서 얼마나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스라는 메타스라는 기관에서 그 나라 사용하고 있는 DC 전력량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주 유사한 게 IT 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DC 배전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전기를 얼마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믹이라는 기관을 또 형익승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제믹이라는 기관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정보도 주고받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그 방식하고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방식을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일본 앞에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설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설비를 구축으로 갖추면 뭔가 스피드하지 못하거든요. 스피드하지 못한데, 스위스 메타스에서 이 갖추고 있는 어떤 설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스위스 메타스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2페이지에 있는 방식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저희 나라 어떤 뭐 시험 표준 설비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독일산이라든지 미국산이라든지 일본산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스위스 메타스에서 쓰고 있는 설비가 독일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독일산 그 핵심이 되는 그 장비나 설비들은 독일산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표준 시험하는 표준은 IC 표준에서 만들고 있는 IC 표준을 가지고 와서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설비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략하게 이제 그 전력량계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미터 전력량계가 있으면 이 전력량계가 병렬로 어떤 부하를 집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모든 전기는 다 미터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일정 전력을 공급을 하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측정기를 병렬로 또 부착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그 기준 전력량계라고 부르는데, 정밀한 전력량계 공급하는 양이랑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전력량계가 대체하는 양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왜 예전에 뭐 유도형 전력량계 보시면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 사용량에 따라 3바퀴씩 돌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터에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펄스가 피치 똑똑 튑니다. 요즘은 이제 눈에 안 보이도록 가시광을 안 쓰고 이제 적외선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전자식 메타 보면 펄스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전력량계에도 나오는 펄스 비교를 해가지고 오차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3페이지 내용은 이제 이런 어떤 5가지 항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어떤 설비의 어떤 용량이나 정밀도나 뭐 기술 기준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설비의 어떤 정밀도라고 해서 이게 0.02%입니다. 실제로 과제 목표는 0.05%였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구축한 설비는 0.02%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쓰고 있는 정밀도가 1%거든요. 거의 한 100배 이상 정밀한 제품을 가지고 이게 사용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설비를 구축하거나 어떤 시험을 하거나 하면 항상 그 공인된 기관에 저희도 공인 시험 기관입니다. 우리도 과제를 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공인되어진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 과제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 대표적인 마크가 보면 코라스 마크입니다. 아까 왜 그 한국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코라스 사무국이 있고 그래서 코라스 사무국에서 인정해준 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이 시험 성립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했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코라스 기관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설비를 다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시험 기관이라 하더라도 평가를 할 수 없는 품목들이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교수님이라 그 관련된 어떤 정보나 어떤 기술에 관련된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실견들을 바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비를 구축을 했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 모셔가지고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코라스 검사 시험 기관으로부터도 평가를 받았지만 어떤 우리가 교수님으로부터도 3자입회라고 그러는데요. 3자입회를 받아가지고 또 저희가 구축한 설비에 대해서 또 평가를 또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술 기준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뭐 표준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표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혼자 가져와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어떤 수요기관 뭐 정부도 들어가고 업체도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유틸리티 회사 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수차례 회의를 내가지고 저희가 한 15번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IC 표준을 이제 국문화 부합화시킨 표준에 대해서 기술 기준 안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해서 내면 절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차례 정도 우리가 개발했던 표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내용들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 기준 안을 만들어서 국가기술표준원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저희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과제는 수행을 하고 안은 만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승인을 하고 이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떤 시험 표준을 만들고 나면 이 시험 표준대로 실제로 시험이 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모의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제품이 없는데 저희와 같이 R&D를 했던 어떤 민간기관 중에 DC미트를 개발하려고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업체와 같이 그 업체에 있는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구축한 설비로 평가를 해보는 모의 평가를 해보는 또 저희가 수행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0페이지에 보시면 그 1.0%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비해서 저희가 실제로 평가를 했더니 0.69%, 뭐 0.2%, 0.3%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 실제 평가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시험 평균서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기시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미터를 DC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 DC미터에 대해서 법적 관리를 하기 위한 표준,
그다음에 기술 기준, 또 그 기술 기준을 또 실제로 시험을 하기 위한 설비들을 구축하는 과제를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또 사실 표준을 만들면 업체분들이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라고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이드를 제공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33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국표원이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9년도부터는 이 DC메트를 법정 계량기로 쓰는 걸로 고시를 했고요.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은 왼쪽은 기술 기준을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라는 그 공보문, 오른쪽은 법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법정 연령 단계를 DC 연령 단계 법정 기준으로 법정 설비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법 고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개월 정도 법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산자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러 R&D를 하는데 이번에 이달의 신기술에 고로에 실렸어요. 제가 수행했던 이 과제가 이달의 신기술에 대한 책자 상기평에서 내놓는 산업부에서 내놓는 책자가 있거든요. PD님 잘 아실 텐데 이달의 신기술이라는 책자에 요거 저희가 우수 사례로 좀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실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PB에 수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마를 잡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어떤 현안했을 때 현황을 분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거기에서 표준이 나가야 되고, 표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거버넌스 이루어가지고 합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강제 기준 같은 경우는 국표원이나 법에서 이제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민진 같은 경우는 단체 표준 같은 경우 그 단체에서 이제 고시를 하게 되고, KS 같은 경우는 KSA에서 고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강의가 또 전체적으로 설명하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좀 쉽네요. 맞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강의가 아주 유용했어요.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가 아니고 예.